신과 함께 달리는 영험한 김용민의 정치 쇼. 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주파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FM 103.5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또 충남 일부, 천안, 아산, 서산, 태안, 홍성, 그리고 북한까지 가요. 이게 개성에서도 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98.3으로는 경기도 이천, 그리고 KNN 러브 FM을 통해서는 105.7 부산, 88.5 양산, 89.3 부산 기장, 90.9 경남 창원, 98.7 경남 진주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용용 브리핑 시간입니다. 반기웅 주간경향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네. 잘생겼어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직 받아칠 그게 안 돼 갖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예. 앞으로는 안 씻고 오세요. 네, 예. 지금 얼굴이 빨개졌네, 제가 지금. 너무 잘생겨서 비교가 되니까. 예. 그래요. 자, 한데 월요일 최반장의 반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반 기자님이 빠지면서 최막장이 될 뻔했다가 최박장이 됐다는 이런 원고를 지금 제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영양가가 있는 그 원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우리 반기용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는 어떤? 좀 가까워지고 싶은 이제 먼 친척이죠. 먼 친척. 예. 대한민국에서 반 씨는 이게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대 올 뻔했었네요. 예. 자, 그래요. 오늘 첫 소식 뭐 준비하셨습니까? 경찰이 이제 댓글 공작에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했다는 그 보도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2년 당시에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는 소식 어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고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그 경찰은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 네. 경찰 내부 보안 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 7,900여 명까지 동원한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7만 9천 명한테 애국심으로 댓글 달아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 감정으로 호소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거 누구나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이 움직이실 분들이라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민간인 여론조사 조작팀으로 동원한 3,500명의 2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7만 7천 명. 제가 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속초시 있죠? 예. 7만 9천 명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속초시 인구만한 한 도시가 전체가 다 지금 여기 지금 댓글에 매달려서 다 댓글을 다시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이냐, 이제 경찰 그 내부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같은 대응 과정을 상술한 문서를 최소 2차례 정도 만든 것으로 봐서 단순히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국정원도 그렇고 군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 이젠 경찰까지.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만 남은 검사님들이 뭐 댓글 달고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사정기관이라든지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제 총 동원된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죠. 궁금한 게 그런다고 뭐 민심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한 뭐 분석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번 그런 탄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이 민심이라는 게 댓글로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저렇게 뭐 댓글 공작을 하면은
우리 쪽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자, 그래요. 이 경찰이 그냥 단순히 계획만 세웠는지 실행에 옮겼는지 이 부분도 더 파고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했던 인터넷 보수 단체는 좀 나름대로 이제 네임드라고 하죠. 좀 유명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촛불시 반대 시민연대인 뭐 노노데모 여기 지금 회원이 한 4만 명이 좀 넘는데요. 이번에 요즘엔 좀 뭘 하고 있나 이 기사를 보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약간 그 카페 회원 수가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만 명 정도 넘었다가 지금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아직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 운동 하고 계시고 문재인 탄핵 서명 운동 이런 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3만 8천 하니까 충청남도 계룡시가 한 그 정도 됩니다. 좀 진짜 빠삭하시네요. 이런 걸 다 외우고 계시는 이런 관심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 고향 청주도 지금 이제 100만을 돌파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창원시는 100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그 광역시를 하겠다. 그렇죠. 광역시 지금 프랜차이즈 걸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남 창원시는 106만 정도 됩니다. 근데 수도권 보면은 수원시가 한 120만 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리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사건 좀 더 확실하게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이런 그 구시대적인 여론 공작으로 뭐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려 했던 자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개헌 대통령이 오는 21일 다음 맞습니다. 주 수요일에 개헌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밑그림이 나왔어요. 개헌 초안. 맞습니다. 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고 이 여러 가지 헌법 개헌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초안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있죠. 어제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문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에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시켰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촛불혁명도 들어갑니까? 촛불혁명까지는 여기 일단 그 포함된 여부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군요. 그렇게 보이는데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논란을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야당에서 이 법안 발의 가지고도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60 상황이기 때문에 5.18 항쟁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고요. 법률의 수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이전에 세종시 관련해서 이제 뭐 간섭헌법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한양 여기가 수도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명시 안 됐지만은 오래 전부터 경국대전부터 이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관습 헌법이다. 뭐 이런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소식을 듣고도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갑자기 역사책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런 수준으로 많이들 놀라시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뤄줬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수도 관련된 문제도 좀 자유롭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번에 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4년 당초 이제 자문위는 4년 중임제로 고려를 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제 4년 연임제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에 그다음에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임제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2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년 하고
예. 재선에 도전했는데 떨어지면 그냥 이대로 재출마가 이제 불가능하게 굿바이 되는 거죠. 하는 것이고 4년 중임제는 예를 들어서 4년 한 다음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4년 절치부심해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는 연임제가 이제 택했고요. 그 현행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항이. 근데 이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헌안이 통과가 돼서 정부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이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더 하려고 개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뉴스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제목이 좀 약간 이 개헌안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그 기사를 쏟아내는 그런 일부 몇몇 그 기사를 보면 마치 이제 제왕적 뭐 이런 단어를 써서 대통령이 그리고 또 시진핑의 뭐 종신 뭐 이런 단어랑 이제 매치를 시켜놓는단 말이죠. 이 기사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한번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서 개헌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대충 훑어서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꼭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는 거는 대통령제 대신에 권력 분산형 뭐 이를테면은 이원정부제라든지 그리고 내각제 이렇게 가게 하려고 맞습니다. 대통령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헌 초안에는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소환제라든지 국민 발안제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고요.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도 탄핵해서 내쫓을 수 있는 판에 국회의원은 뭐 무슨 이 시쳇말로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날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답답한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개헌안이 잘 통과가 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날리고 싶습니까? 이 모양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모양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보고 싶으시면 우리 어디에요? 페이스북에서 SBS 라디오 입력하시면은 이 김현재 생방송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야기 하나 짧게 해볼까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죠. 이때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여기서 고사성어를 하나 꺼냈죠. 그 지석이면 금석도 쪼개진다. 이걸 언급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자.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석을 해주면 사자성어를 풀지는 못하겠고요. 그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집중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을 맞을 것. 이라고 이런 뜻인데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제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관련국 의견을 결합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속뜻을 보면 이제 우리를 빼놓고 좀 뭔가를 하지 마라.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니까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에 어쨌든 간에 그 테이블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자기네들이 이제 넌지시 어떻게 견제구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네들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 빼놓고 어떻게 뭐 이 한반도 문제
논의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 테이블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네.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예. 다자 간의 협상이라든지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예.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렇게 간절하게 네. 우리 빼놓고 하지 마라라는 예.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었는가를 야. 한번 반추해 보면 이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던 때가 언제였나요? 이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그 균형자, 중재자의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외교적인 움직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예.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기간이라고 하죠. 예. 그 기간은 외국 사절을 안 만나는데 예. 만났다는 것 얼마나 몸이 달아 있는가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기용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용용용.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예, 언니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언니들 모셨습니다. 양지열 언니 어서 오세요. 예. 이게 어찌돼요? 이게 엄마와 언니의 시선은 뭡니까? 네. 도대체 왜 제가 여기 있죠? 변호사계의 예. 엄마. 언니로 하시죠. 김엄마. 음악의 어머니가 있고 뭐 음악의 아버지가 있듯이 예. 변호사의 어머니 뭐 이런 또 새로운 얘기를 또 이제 언니에서 엄마로 승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이모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양이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이렇게 머리를 묶으셨는데. 네, 머리를 안 감았어. 굳이 자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네.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제발 저래요. 너무 솔직하시다. 그러네요. 예, 우리 고란 기자님 오셨고, 자 지난주 못 오셨던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지난주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군요. 등촌동 SBS로 가라고 전화 받으신 뭐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요? 목동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 농담이. 이런 농담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아재 개그. 예.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이 정치권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네. 꾸리게 됐는데 절묘해요. 네. 이쪽은 16석, 또 다른 쪽은 6석. 딱 20석. 예. 예.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 교섭단체는 그냥 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교섭단체 수는 3개입니다.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런데 민평당과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예. 이제 교섭단체 4개 시대를 맞는 거예요. 사당 체제. 네. 예. 그러면 이게 정의당의 경우 좀 복잡하잖아요. 네. 네. 뭐 민주평화당은 그냥 교섭단체를 하자 정의당하고. 그럼 이제 조금 실용적으로 할 것도 같은데 정의당은 이념과 가치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의총에서 예. 민평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이제 이후 당내 절차를 네. 밟아야 되겠죠. 예. 사실 정의당은 뭐 다른 당하고 합쳐도 우리가 어느 쪽에 뭐 흡수된다, 빨려 들어간다 이런 걱정을 하는 당은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그건 안 가치 한다고 중심. 하더라고요. 내부에서도. 예. 그러니까 민평당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특히 이제 대북 북한 문제 문제. 이런 네. 문제에 관해서만 같이 하고 네. 너무 국회 안에서 전혀 목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회찬 의원이 촛불 정신이 정권을 바꿨는데 국회는 하나도 안 바꿨다. 근데 정의당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 촛불 정신을 좀 밝히고 싶은데 예. 힘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말도 동기로서는 유효하나 결과가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일단 그 원내 교섭단체인 당과 네. 그렇지 않은 당의 차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비교섭단체 정당의 서름 네, 우선 어떤 게 첫째, 있습니까?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의 정파 간 교섭으로 운영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파 간 교섭이란 무슨 그 교섭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예.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법안의 처리에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를 연다 안 연다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첫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에는 지금 18개 상임위가 있고요. 7개의 특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18개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를 비교섭 단체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예, 그리고 상설특위가 또 이제 운영이 예결위 윤리가 있는데 예결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결위 간사가 되면 정말 세상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가지고 네. 예결위 간사가 되면은 그 정부 부처가 예산 짤 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간사 또한 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 위원장은 물론이고. 예. 또 7개 특위가 있는데요. 특위가 평창특위, 4차 산업특위, 미세먼지특위, 청년비례특위, 헌법개정특위, 정개특위, 뭐 사개특위 막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중요한 그 시기의 의사결정을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평의원으로는 참여할 수 있지만 간사나 위원장을 못하다 보니 예. 목소리를 못 내죠. 예, 목소리를 예. 못 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적게 받죠. 그런데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예. 예, 국회에서 지원하는 국고 비중도 일부 올라갑니다. 이정미 당대표는 뭐 국고 지원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원내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네. 특수활동비 우리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당 차원으로 받는 건 그래. 아닌데 예. 교섭단체 대표니까 받는 건 있다. 그런 얘기군요. 개인적으로. 아이고. 다르네요. 그 말씀하시면서 부끄러워하세요. 특수활동비 얘기하면 뭔지 좀 왠지 뇌물 같은. 예.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그분 그 예전에 때문에. 보니까 20대 국회 초반에 그 추혜선 의원, 네. 예,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 이 언론 운동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방위 가려고 했는데 엉뚱한 그런 위원회에 그 배치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도 소수 정당의 서름이죠. 만약에 교섭단체면 예. 원구성을 안 해줘 버리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당의 A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 가야 돼. 전문성 있으니까. 예. 이거 안 해주면 우리 깰 거야. 이럴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비교섭은 네. 그냥 남는 자리 가야 되는 식이죠. 그렇죠. 그게 예. 본래는 제대로 운영을 하면 비교섭 단체라도 그 사람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맞는데 예. 예를 들면 이번에도 아마 또 착각하시고 네. 국회 미래방송과학창조 뭐 통신위원회 그곳이 좋은 곳인 줄 알고 많은 분이 가셨을 텐데 네. 사실은 방송이 딱 들어가면 사고가 많이 나는 사고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요? 방송이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19대 때도 전반기에 예. 그 방송이 들어간 미방위가 예. 법안 통과 건수 제로였어요. 한동안. 예. 저것도 있어요. 사실 그 미방위 국회의원이 거기서 이제 바른 소리 냈다가 그 방송사의 주무 그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네. 그 방송사의 미포이면은 그게 또 피곤해져요. 저요. 찍히는 거예요? 벌써? 저요. 역으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추 의원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미방위로 배치가 됐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앞으로 민평당과 정의당 어떤 또 존재감을 보일지 한번 봐야 되겠고 이용호 의원 같은 분 국민의당이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난 거기 안 간다 하고 무소속으로 빠졌는데 이거 저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그 합치면은 나 거기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 근데 요 상황을 놓고 법률권, 법야권 이렇게 자꾸 언론이 분석하잖아요. 네. 그건 분석이 틀린 겁니다. 예. 왜냐하면 법야로 나누면 바미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은 거대 야당, 거대 여당 이 양쪽을 뭐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면서 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야는 의미가 없고 앞으로는 사안별로 뭉치고 네. 흩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되게 다차방 정식, 고차방 정식은 아니고요. 국회는 네네. 예. 다차방 정식. 예. 네,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진짜 그 저기 예를 들어서 법야 이러면은 그 규모가 큰 당들은 상관없지만은 규모가 작은 법야당은 이중대로 그냥 몰려요. 들러리죠. 네. 들러리인데 근데 들러리 안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주 단순한 걱정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수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각을 세우거나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에서의 어떤 뭐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국민 볼 때는 더 국회 안 움직일까봐 걱정이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발목잡기 사실은. 아닐까 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런 거죠. 네. 그냥 뭐참 두 당의 일종의 어떤 이것도 정계 개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국민에 의한 정계 개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일종의 정계 개편인데 그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은? 원내 교섭단체는 통합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저 범정계 개편으로 하겠습니다. 범정계 개편으로. 네. 아니 그러면 원내 교섭 단체를 했을 때 얻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내 분란이 단점인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는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상임위 구성해서 조금 더 이득을 보겠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정파 간 교섭의 창구로서 나도 4분의 1로 그 테이블에 앉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어마어마한 그런 이 뷰포인트가 무슨 일 있어요 내일? 서울 서초동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그런가요? 펼쳐집니다. 예. 9시 반. 9시 반. 예. MB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이 되는데 그거 가려면 비표 받아야 된다고 새벽 5시에 검찰청 앞에 기자들 그래요? 줄 서야 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하여튼 통제를 다 한대요. 네. 아무도 못 오게. 아무도 못 오게. 예, 그 큰 건물을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큰 건물을 다 비우는 거죠. 이거 특혜 아닙니까? 특혜죠, 엄청나. 그분이 누굴까요, 근데? 예. 뭐 MB다. 똑같아요. 소름 끼쳤어요, 순간.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근데 저도요 예전에 한번 이 모 케이블 방송의 노조 사무국장에다가 우리 사장님으로부터 피소가 돼가지고 검찰에 이제 소환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2003년 1월이었습니다. 예. 정말 뭐 무슨 구속될 일은 아닌데 그 전날부터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진짜 잠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검찰청 가는 건요 네. 이상한 게요. 예. 저는 일하러 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받는 수사를 것도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일을 하고 수사 받는 의뢰인의 뒤에 앉아 있으러 갈 때조차도 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경찰이나 검찰. 예. 전 거기 결혼식장 가는 것도 그닥 기분이 좋지 않은데 거기 결혼식장도 있습니까? 결혼식장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아유, 예. 심지어 그런 정도인데 보통 그래서 이제 손님들 제 입장에서 손님이고 피의자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변호사를 들들들들 볶는 분이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해서 그러냐면 예. 내가 같은 법조인의 법률가인 변호사를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검사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변호사한테 물어보는데 영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예. 막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까지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할 때가 있고 MB. 뭐 모든 걸 포기하고 수결하게 가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하죠. 예. MB는 후자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숙연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되게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된 액수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뇌물만 해도 한 100억이 넘는다고 하고 예. 전체로 따지면 뭐 300억 가량 횡령이나 이런 게 된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내일 이제 가서 뭐 긴급 체포해서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래요? 아니요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보통의 지금 경우 현재 제기된 혐의만 보면은 보면. 300억이잖아요. 예. 액수가. 이거 뭐 긴급 체포감인데. 근데 예.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10억대만 넘어가도 일반 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환되면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 정리에 좀 들어가죠. 네. 뭐 여기저기 연락도 하고 뭐 예. 그런 경우죠. 예. 근데 지금 뭐 또 일각의 얘기는 한번 조사받고 예. 돌아와서 금명간 영장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난 모르는 거다. 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들 국정원으로 받은 것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고 그냥 예. 부하 분질의 일탈이었다라는 거고 다스는 내가 전문 경영인이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운영하는 건데 그냥 도움을 준 거다. 그리고 내가 현대 출신이니까 당연히 연결 정도는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본인하고 본인 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많이들 믿으시거든요. 예. 믿으시고 또 일부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들이 이제 사기업들로부터 빵집에서도 한 2억 원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예. 법정 관리에 하필이면 들어갔죠. 조선소 성동조선 같은 성동조선. 경우가 그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삐걱삐걱 됐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정치자금을 그러니까 당선 축하금조로
나는 모르는데 아마 형님이 받으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집착을 반복을 하면 검찰이 설득을 당할까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로 가야 될까요? 네. 그 고민을 할 겁니다. 예. 근데 그 MB 때 기조실장이 MB를 만나서 이렇게 네. 국정원 활동비 받아 쓰시면 문제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 기조실장이면 국정원 기조실장. 네.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그 분이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 부속실장이 대통령 부속실장이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버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획관이라고 타이틀을 원래는 이제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없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달아줬잖아요.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 예. 그분과조차도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다가 분명히 내가 받았고 사실은 내가 국정원으로서 받은 것도 있지만 국정원 돈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해줬다는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측근 내지는 가장 가까이서 돈 관리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돌았었어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가족 빼놓고 형님 빼놓고 예. 형님 사위 아들 빼놓고는 다 돌아서 버렸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는데 뭐 이면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는 걸 MB 거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라는 게 이제 MB 측의 생각이라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다스 쪽만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아무리 큰 돈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실제 소유주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범죄죠. 그 자기 회사라고 해도 주식회사 돈을 빼낸 건. 그럼에도 자기 돈을 자기가 뺐다라는 것 때문에 도덕성 같은 것에서 큰 타격이 없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불거진 것들 있잖아요. 예. 이게 다스를 하다 보니까 왜 다스 소송에 김백준 청와대 기획관 이름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을 추궁하다 보니까 다스 소송에 삼성도 들어와 있네. 추궁을 하다 보니까 삼성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돈을 또 받으셨네. 이게 줄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스 말고 나머지 것들이 사실은 더 심각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은 뭐 검찰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혐의들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왜 하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고 뭐 고개를 왜 갸웃거려요? 그거 하려고 그 대통령이 되신 거 정두원 아닙니까? 전 의원이 얘기를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예. 주변에 또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 이런 분들이 돌아서게 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정권 그냥 지난 정권에 있어서 돈과 비리와 부정부패와 무관한 정권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예. 그래서 측근들이라고 했던 정치적으로 모였던 분들도 재임 이후에 속된 말로 챙겨주는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게 서운하면서도 이게 도덕적으로 결백하니까 우리는 지키겠다 명예를. 예. 근데 알고 보니 본인만 안 그랬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다 MB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증언하는 분들은 만약에 MB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뭐냐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예. 몇 억을 내가 거다? 했다라는 거는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고약한 국면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인데 네. 그걸 뭐 부정하고 뭐 이념적 결집을 통해서 정치 투쟁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다스의 경우도요.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상은 씨나 김재정 씨의 처나 네. 그러니까 다스에서 지금 자금이 비자금이 조성되고 이게 횡령이 벌어졌을 때 네. 만약에 MB가 시키거나 MB가 실소유주가 아니면 이상은 씨나 김재정 씨 처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시고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또 말씀하셔야 되는 갑자기 진행을 다시. 갑자기 어제 우리 고위층께서 예. 그게 라디오니까 목소리를 헷갈릴 수 있다. 예. 사람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된다.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저는 양지열 변호사고요. 예. 유일한 남성이고요. 예. 양언니. 예. 왜 그러세요?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 부분이 예. 똑같은 겁니다. 조금 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돈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 측근들 역시도 뭐 다스의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돌아섰죠.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 공사 사장하셨던 분. 하셨던. 근데 친인척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더 심할 수밖에 없죠. 형님들이기 때문에 예. 뭐
어차피 또 연세들도 많으시고 또 이게 끝까지 그래도 내가 동생을 지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참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저의 큰형과 저의 처남이 나 몰래 통업을 했다? 그렇게 해서 다스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게 의심이 안 가나? MB 실소유 의혹이 거기서부터 이미 사실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뭐 다들 그 이른바 스킵을 했는지 고생들을 하셔서 서로 돈에 이렇게 관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간들의 동거래. 이제 그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2007년에 후보 검증 토론회 그 2007년 7월에 했던 건데 그거 보면은 뭐 저 몰래 막 둘이 만나서 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MB의 아들 이시영. 그 대주주의 아들도 아니고 오직 그 큰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조카를 챙기는 거 가능한가요? 능력이 있어서 기용을 했대요. 조카를 챙긴 것도 아니죠. 최근에 녹취록 보면 들어가서 이시영 씨는 큰아버지하고 그 사촌 형을 쫓아내려고 굉장히 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매운망덕하네. 그러면 주주의 아들도 아닌데 가서 주주를 쫓아내려고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근데 이상해진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아들이 들어가서 회사 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냥 도움을 줬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뭘 도움을 준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족이 아니라 범가족이다. 범가족.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명수님.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앞머리 뱅 스타일로 내리셨네요. 라고 하셨고요. 청순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장호님. 언니들 안녕이라고 하셨고 5968번 쓰시는 분. 대전, 대구 주파수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기 이제 부산 KNN만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방송을 합니다. 대전은 TJB 대전 방송, 대구는 TBC 대구 방송에 전화하셔서 왜 우리는 러브 FM이 안 들리는가 이러면서 항의를 하시면은 어플로 들으라고 하겠죠. 그렇죠. 고릴라로 들으세요. 고릴라로 들어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압박을 좀 많이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니 뉴스는 계속해서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함께 달리는 영험한 김용민의 정치 쇼. 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주파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FM 103.5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또 충남 일부 천안 아산 서산 태안 홍성 그리고 북한까지 가요. 이게 개성에서도 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98.3으로는 경기도 이천 그리고 KNN 러브 FM을 통해서는 105.7 부산 88.5 양산 89.3 부산 기장 90.9 경남 창원 98.7 경남 진주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용용 브리핑 시간입니다. 반기용 주간경향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네. 잘생겼어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직 받아칠 그게 안 돼갖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앞으로는 안 씻고 오세요. 아니, 지금 얼굴이 빨개졌네, 제가 지금. 너무 잘생겨서 비교가 되니까. 그래요. 자, 한데 월요일 최반장의 반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반 기자님이 빠지면서 최막장이 될 뻔했다가 최박장이 됐다는 이런 원고를 지금 제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영양가가 있는 그 원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 우리 반기용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는 어떤? 좀 가까워지고 싶은 이제 먼 친척이죠. 먼 친척. 대한민국에서 반 씨는 이게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대 올 뻔했었네요. 자, 그래요. 오늘 첫 소식 뭐 준비하셨습니까? 경찰이 이제 댓글 공작에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했다는 그 보도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2년 당시에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는 소식 어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고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그 경찰은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 네. 경찰 내부 보안 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7,900이라는 사실 예. 꼭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네.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는 거는 대통령제 대신에 권력 분산형, 뭐 이를테면은 맞습니다. 이원정부제라든지 그리고 내각제 이렇게 가기하려고 맞습니다. 대통령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헌 초안에는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소환제라든지 국민 발안제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고요.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도 탄핵해서 내쫓을 수 있는 판에 국회의원은 뭐 무슨 이 시쳇말로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날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답답한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개헌안이 잘 통과가 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날리고 싶습니까? 이 모양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모양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보고 싶으시면 우리 어디에요? 페이스북에서 SBS 라디오 입력하시면은 이 지금 현재 생방송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야기 하나 짧게 해볼까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죠. 그때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여기서 고사성어를 하나 꺼냈죠. 그 지석이면 금석도 쪼개진다. 이걸 언급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자.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석을 해주면 사자성어를 풀지는 못하겠고요. 그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집중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을 맞을 것. 이라고 이런 뜻인데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제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관련국 의견을 결합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다가 지금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아직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 운동 하고 계시고 문재인 탄핵 서명 운동 이런 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3만 8천 하니까 충청남도 계룡시가 한 그 정도 됩니다. 진짜 빠삭하시네요. 이런 걸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 고향 청주도 지금 이제 100만을 돌파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창원시는 100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그 광역시를 하겠다. 그렇죠. 광역시 지금 프랜차이즈 걸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남 창원시는 106만 정도 됩니다. 근데 수도권 보면은 수원시가 한 120만 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리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사건 좀 더 확실하게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이런 그 구시대적인 여론 공작으로 뭐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려 했던 자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개헌 대통령이 오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헌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밑그림이 나왔어요. 개헌 초안. 맞습니다. 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고 이 여러 가지 헌법 개헌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초안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있죠. 어제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문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에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시켰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촛불혁명도 들어갑니까? 촛불혁명까지는 여기 일단 그 포함된 여부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군요. 그렇게 보이는데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논란을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야당에서 이 법안 발의 가지고도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60 상황이기 때문에 5.18 항쟁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난색을 표했었고요. 법률에 수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게 아무래도 100여 명까지 동원한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7만 9천 명한테 애국심으로 댓글 달아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 감정으로 호소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거 누구나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이 움직이실 분들이라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민간인 여론조사 조작팀으로 동원한 3,500명의 2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7만 7천 명. 제가 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속초시 있죠. 7만 9천 명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속초시 인구만한 한 도시가 전체가 다 지금 여기 지금 댓글에 매달려서 다 댓글을 다시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이냐, 이제 경찰 그 내부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같은 대응 과정을 상술한 문서를 최소 2차례 정도 만든 것으로 봐서 단순히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국정원도 그렇고 군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 이젠 경찰까지.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만 남은 검사님들이 뭐 댓글 달고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사정기관이라든지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제 총동원된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죠. 궁금한 게 그런다고 뭐 민심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한 뭐 분석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번 그런 탄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이 민심이라는 게 댓글로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저렇게 뭐 댓글 공작을 하면은 우리 쪽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자, 그래요. 이 경찰이 그냥 단순히 계획만 세웠는지 실행에 옮겼는지 이 부분도 더 파고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했던 인터넷 보수 단체는 좀 나름대로 이제 네임드라고 하죠. 좀 유명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촛불 시위 반대 시민연대인 뭐 노노 데모 여기 지금 회원이 한 4만 명이 좀 넘는데요. 이번에 요즘엔 좀 뭘 하고 있나 이 기사를 보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약간 그 카페 회원 수가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만 명 정도 넘었도 그 이전에 세종시에 관련해서 이제 뭐 간섭헌법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한양 여기가 수도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명시 안 됐지만은 오래 전부터 경국 대전부터 이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관습 헌법이다. 뭐 이런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소식을 듣고도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갑자기 역사책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런 수준으로 많이들 놀라시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뤄줬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수도 관련된 문제도 좀 자유롭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번에 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4년 당초 이제 자문위는 4년 중임제로
고려를 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제 4년 연임제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에 그 다음에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임제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2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년 하고 재선에 도전했는데 떨어지면 그냥 이대로 재출마가 이제 불가능하게 굿바이 되는 거죠. 하는 것이고 4년 중임제는 예를 들어서 4년 한 다음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4년 절치부심해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는 연임제를 연임제가 이제 택했고요. 그 현행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항이. 근데 이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헌안이 통과가 돼서 정부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이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더 하려고 개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뉴스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제목이 좀 약간 이 개헌안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그 기사를 쏟아내는 그런 일부 몇몇 그 기사를 보면 마치 이제 제왕적 뭐 이런 단어를 써서 대통령이 그리고 또 시진핑의 뭐 종신 뭐 이런 단어랑 이제 매치를 시켜놓는단 말이죠. 이 기사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한번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서 개헌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대충 훑어서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아니.